배우 안재욱 씨. 네, 안재욱 맞습니다. 씨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갑자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확인하고 치료받는데 그게 뇌동맥류였고 파열된. 그런데 이제 이 왜 뇌동맥류가 위험합니까? 그렇게 물는 분들이 있는데 뇌동맥류 자체가 파열이 됐을 때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 이상으로 높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염진아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찾아오는 위험, 뇌동맥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전홍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전홍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과적인 수술을 그리고 혈관 내로 하는 시술을 같이 하고 있는 혈관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이 뇌동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뇌동맥류가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일단은 뇌동맥류 현상 자체가 뇌혈관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뭔가 스트레스를 혈관에 받는 거거든요. 일단은 혈관이 어떤 층에 대한 뭐 안쪽, 중간, 그다음 바깥이 있으면 그 구조적인 부분에 있었고 한쪽 부분이 약해져서 우리가 이제 풍선을 후 불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압력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혈관벽이 점점 풍선같이 늘어납니다. 그 한순간에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풍선같이 되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게 마치 이제 열매의 꽈리같이 보인다고 해서 꽈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의학적인 용어는 뇌동맥류입니다. 류. 그래서 이제 그런 혈관 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현상의 하나의 질환 이름이죠. 그럼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왜 생기고 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행을 했지만 그 연구 안에서 그 뇌동맥류가 원인이 이거다. 그거는 사실 아니라 이제 물리학적으로 인체의 그러한 혈류 역학적인 뭐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방금 같이 이제 어떤 혈관 결손 부위가 생기면 그 혈관 결손 부위에 지속적인 어떤 혈류의 스트레스, 어떤 압력 그런 거에 의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점차 시작이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개 이제 뭐 40대하고 60대 남녀 한 100명을 섞어갖고 뇌 혈관 검사를 해보면 한두 명 정도는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그런 분들이 다 치료를 해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뇌졸중이라는 게 뭐가 잘못돼서 뭐가 오는 거는 아니라 어떤 인체 과정의 그 노화 과정이라나 아니면 변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혈압,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혈관 자체가 좀 절체 조직에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면은 뭐 흡연,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뇌동맥류 자체가 보편적으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력은 있을 수 있어요. 가족력.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가족분 직계가족 중으로 판단했을 때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뇌동맥류에 병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나도 한 번쯤은 한번 검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고 대개는 증상 자체도 무증상이 많습니다. 예, 무증상이 많고 이유는 이 혈관 자체가 저희가 혈관의 크기를 보면 한 1mm, 2mm, 많게는 뭐 4mm, 5mm 정도 되는데 어떤 혈관이 점점 커져서 한 10mm, 20mm 정도 커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작은 1, 2mm 사이즈의 뇌동맥류가 커진다고 해서 주변에 뇌조직을 누르거나 어떤 뇌신경을 누르거나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딱히 이 불편감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경고적인 전조 증상들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두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워낙 이제 두통은 질환의 어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이제 증상 하나만으로 두통이 있다고 해서 이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을 할 수는 없지만 뇌동맥류 자체가 되게 있는 전조 증상으로는 두통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좀 평소하고 많이 다르게 심하다. 그리고 어지러움도 과거하고는 좀 다른, 자꾸 쓰러질 것 같아, 띵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뇌동맥류가 점점 커져요. 네. 커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뇌신경을 누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동안신경, 3번 뇌신경을 누르게 되면 눈이 이렇게 쳐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눈동자의 크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과하고 좀 결부가 돼서 오히려 안과 진료를 받다가 이거 지금 아닌데요? 저희 문제가? 그거 봤더니 이제 뇌동맥류다 이런 아이고. 경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는 시신경 아래에 있는 혈관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신경 아래에서 혈관에 부풀어지는 현상, 뇌동맥류에서 좀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걸 누르면 이제 점점 시야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후두 부위에 네. 혈관이 있으면 거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뇌신경들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안면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관련돼서 주변 조직을 누를 경우에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뇌동맥류가 저희가 아까 풍선을 이렇게 분다고 했잖아요. 혈관이 점점 커질 때 그럴 때 뇌동맥류가 이제 2, 3mm, 뭐 4, 5mm 정도 크기가 발견이 되면 그게 한순간에 4, 5mm가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진행되는 대개는 연단위 변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단위 변화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며칠 사이 변화 과정이 빠르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약간 이게 좀 더 경고 증상으로 신체에서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머리에 뇌출혈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혈관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 봤더니 뇌동맥류가 있는데 얌전한 모양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불규칙하게 모양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이 있는데 공이 어디로 바람이 빠져나갈 때 다시 한쪽으로 이렇게 작은 공이 생기는 현상 같이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거 조금 전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두통에 포함되죠. 결국에 이제 뇌동맥류의 문제가 뇌출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뇌동맥류가 위험합니까? 그렇게 물는 분들이 있는데 뇌동맥류 자체가 파열이 됐을 때 출혈에 의한 사망률이 우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 이상으로 높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치료를 받아서 근데 초기에 그렇게 파열이 돼서 돌아가시는 확률이 매우 높게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배우 안재욱 씨, 네, 안재욱 맞습니다. 씨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갑자기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네.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확인하고 치료받는 게 뇌동맥류였고 파열된. 이렇게 출혈이 생겼을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극심한 두통입니다. 극심한 두통. 네. 극심한 두통이고 이게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네. 이제 그걸 경험하신 분들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심한 두통은 못 느껴봤다. 이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두통이 머리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뭐가 깨지는 듯한 이제 큰 번개를 딱 맞았다. 이런 표현을 좀 하세요. 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강도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내가 두통이 시작되면서 내 스스로가 점점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느낌이 사라지더라. 두통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게 희미하게 보이고 내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거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뇌출혈이 되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은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뇌 지주막하 출혈이기 때문에 뇌를 싸는 공간이에요. 그게 네네. 지주막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탁 터질 때 그 혈관에 발생하는 압력 자체는 소위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할 때 심장 압력이 이게 수축기 압력이 140이다. 네. 130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심장이 짜주는 수축기 압력이 일로 뇌로 항상 이 경동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느 한 곳에 누수가 생기면 그 심장의 혈류의 압력이 오롯이 뇌 그 공간 안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개골이 뼈잖아요. 네네. 이 뼈에 딱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뼈 안에 이제 한정된 공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높은 압력의 혈류가 어떤 한 부피를 차지를 하게 되면은 뇌는 밀릴 수도 있고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뇌가 이렇게 꽉 뭔가 이렇게 잡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뇌압상승 현상인데 그런 걸 경험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 이 자체의 뇌 지주막하 출혈은 뇌 자체를 손상시키는 현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은 네. 뇌 실질 안에서 탁 터지면 네네. 뇌 조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뇌가 있고 뇌 주변을 싸는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서 출혈이면은 뇌는 치료를 잘 받으면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뇌 지주막하 출혈에서 발생했어 갖고 두통이 확인됐으면 응급으로 빨리 치료를 하면 아. 경우에 따라서 그냥 잘 치료가 돼서 일상생활로 100%다 복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데요. 방금 이렇게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이 뇌동맥류 원래는 머리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도술로 치료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수술이라는 새로운 그 치료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치료법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술법이란 어떤 것인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편적으로 저희 그 뇌혈관 전문의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각 센터 대학병원마다 위치를 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1번 치료는 뇌 동맥류를 이제 개도로 머리를 열어서 하는 개두술. 그 개두술이 생각보다는 되게 정교합니다. 일단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본다고 하는데 현미경이 이렇게 작은 현미경이 아니라 지금 저보다 한 2배는 큰 현미경이 있어요. 수술방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배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현미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현미경을 이렇게 막 만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손은 항상 딱 여기 있고 그 현미경이 나의 시야를 따라다닐 수 있게 마우스를 물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서 하면은 그 항상 손 안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이거를 줌인, 줌아웃 해갖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이 발로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발판도 있어요. 그럼 발판을 하면 이 포커싱,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입으로 움직이니까 내 시야와 항상 이렇게 현미경, 그 큰 현미경이 숙달된 이런 외과 의사들은 하나의 몸이에요, 자기. 왜냐하면 저희가 긴 수술을 하면 그 현미경을 보고 18시간까지도 있습니다. 복잡한 수술할 때는 그런 개도 수술할 때 네네. 물고 수술하는데 주변에서 뭐 간호 인력이라든지 어시스트라든지 거기는 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8시간 동안 그냥 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물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손이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잘. 네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의아해하는 게 내가 개두 수술을 하면은 이거 좀 인지라든지 바보가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뇌 수술을 할 때 그냥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뇌는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과 구역의 공간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혈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박적 구조 안에서만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 둘, 셋 벗기고 그대로 덮어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교해요. 저희가 이제 뇌혈관을 꼬매는 실을 육안으로 보면 사실 안 보여요. 못 찾아요. 근데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2mm, 1.5mm 혈관을 꼬매려면 실도 저희가 의료용 실 중에서 가장 얇은 실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 거고 그 배율 자체가 이제 고배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개두술과 관련된 수술 자체가 접근 방식의 과정에는 많은 의학적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거는 안전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는 게 1번이고 2번째는 외과 수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다가 추후에 이제 이런 혈관 내로 하는 시술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손보다는 이런 기부라고 하는 뇌혈관 안에 다니는 도관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관 안에 또 들어가는 뇌동맥류를 막는 어떤 코일이라고 하는 그런 색적 물질이 있는데 사람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얇아요. 굉장히 얇아서 길고 그게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여 있으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 도로를 덮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틈이 생긴 부분을 혈관 안으로 이렇게 대퇴 다리 허벅지로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경동맥을 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다가 거치를 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혈관을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기가 촬영을 할 때 시술자는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면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이 안에 있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이런 작은 부분을, 이게 그래도 뭐 한 3mm, 한 뭐 7mm 된다고 하면 거기를 이렇게 도관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이 공간 안에다가 들어와서 그 안에 이렇게 메꾸는 게 이제 그런 뇌혈관 내 시술, 호일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지금 현재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이브리드라는 공간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의도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수술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술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양 끝에서 어느 정도 약간 제한점이 있는 거를 좀 상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의사가 대개는. 물론 이제 기관에 따라서는 나눠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과정, 그런 거는 그 하이브리드 수술실 안에서 하는 작업, 그러니까 수술과 혈관 내 시술을 동시에 어떤 접목을 해서 중간중간에 섞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좀 성숙적으로 이렇게 좀 몸에 익혀놓은 의사들이 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나라의 지금 하이브리드 센터가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되고 있고, 한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신경외과 뇌혈관 파트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한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이 하이브리드 수술 최근에 진행하신 사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각 지방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뭐 환자분들의 스스로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오시는지 몰라도, 뭐 예를 들면 포항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기관에 오는 응급 환자 첫 번째를 얘기하면 이제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분인데, 이게 들어올 때, 응급실로 들어올 때 이쪽 팔다리가 마비가 딱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뭐지 이건? 그래서 이제 막 이거저거 바쁘게 사람들이 다 검사하고, 저희가 이제 팀이 있으니까 네. 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뇌동정맥 기형 안에 뇌동맥류가 터져서 그렇게 이제 뇌출혈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공간 안에 딱 들어가면 원 스테이지로 다 치료가 되니까, 환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으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뭐 검사부터 치료부터 시술까지 다 돼버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아기가 지금 그때 3개월 된 젖먹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울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에 조금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의무감을 갖고 다 치료를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외래 다니는데 그 애가 지금 7살이 됐어요. 어머나. 네, 생각보다 이렇게 이 분야에서 지금 거의 한 20년 됐거든요, 나름대로. 그러세요? 혼자 직접 그수를 열심히 막 한 거는 한 14년, 13년 됐고, 예, 이제 뭐 레지던트 트레이닝 포함해서 하면 되게 한 20년 되는 거죠. 너무 동안이셔서 한 10년 정도 되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거 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때 들어올 때 이제 팔이 마비가 돼서 왔는데 회복해서 이제 애도 잘 크고 자기 이제 네. 사무도 잘 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의느님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생하고 또 감동적인 후기까지 말씀 전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예방법이 있으실까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많이 물어봅니다. 뇌동맥류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약 없이 아니면 수술 없이 시술 없이 좀 치료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나 시술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위치, 모양, 크기에 따라서 그걸 다 치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 경과를 봅니다. 아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분들이 다 그렇게 대상은 아니듯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약간 그 혈류의 압력이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흡연,
많이 안 좋죠. 네. 왜냐하면 이 흡연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의 그냥 적이에요. 혈관의 건강을 떨어뜨리는. 우리가 혈관은 가만히 있는 그 딱딱한 파이프가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요. 이게 변동, 나의 생체 변화에 의해서 혈관도 항상 이렇게 눌렀다 펴줬다 긴장과 이완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어느 특정 부위에 압력을 주면 그 부위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골려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압은 그래도 비교적 저희 나라 건강 관리 시스템 자체가 보건의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은 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조절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술을 먹어도 됩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술을 먹었다고 해서 이 혈관에 뇌동맥류가 발생하거나 커지거나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술을 먹다가 보면은 이런 혈류의 불규칙성이 생겨요. 그런 게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출혈하고도 이런 알코올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성분 자체가 혈관을 너무 늘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뭐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뭐 와인 한두 잔을 일주일에 한두 번 막 먹는 건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다고들 또 네.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운동한다고 이게 낫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 신체의 어떤 혈류의 적당한 그 흐름과 순환 이런 걸 위해서는 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수영을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뭐 등산 같은 경우. 근데 뭐 역계같이 막 너무 무리해서 막 남자분들 이렇게 드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운동을 해갖고 나의 혈액순환을 돕겠다는 그런 긍정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럼 우리 삶에서도 조금은 똑똑하게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오늘 해주신 말씀들 중에 이것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이게 불현듯하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면 그냥 일상생활로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으면, 발견이 됐으면 주기적인 경과관찰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담당 그 뇌혈관 전문의가 있으면 그 뇌혈관 전문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경과를 볼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어떤 상담의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신뢰하고 잘 따라다니시면 여기저기 쇼핑할 필요 없이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뇌동맥류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최신 치료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전홍준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하이닥 건강 전문 채널이었고요.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